이재명 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폭풍이 거센데 그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뭐냐면은 그 재판 심리 기간을 최장으로 봤을 때 접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35일이 걸렸다는 이제 그 계산인데 그 두 명의 대법관이 열흘 이상 동기간에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열사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3일간 해외 출장을 가신 거고 이제 두 분이 따로따로 해외 출장지는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각자의 해외 출장을 간 건데 사실 그 53일의 기간 동안에도 이걸 다 서로를 볼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쟁 중인데 네. 그 중에서 13일은 또 아예 이제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고. 출장 중에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장하고 있죠. 전자 네. 서면 전자로 그러면 봤다고 하는 건데 과연 전자로도 본 날짜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네. 모르겠고 네. 실제로 전자를 본 거는 법적으로 또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참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뭐 직위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 나옵니다만 판사분들은 아무도 자기의 잘못을 대해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그러면 나는 맞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도 예산서 이렇게 책자로 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질의서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도 아예 나와서 그 200책에 대해서 다 안 읽어봐도 나 정도 되면 결론서만 보고 나갈 수 있다. 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든지 어쩌든지 뭐 입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전 가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국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우리 법정 가면 신성한 법정에서 막 그러잖아요. 사실 법정은 신성하지 않거든요. 예. 교회 예배당이 신성한 거지 네. 재판정은 신성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 행위들을 하는 인간의 공간입니다. 세속적이죠, 훨씬 더. 법률의 그 권한 안에서 인간이 그런 것들을 판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대법원의 모습들이나 재판관들의 행태를 보면 나는 천상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한 다른 클래스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국민이 묻는 것에 국회의원이 묻는 것에 언론에 묻는 것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당당하게 답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답하는 것이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좀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장을 가신 대법관들의 실명을 거론을 드리면은 권영준 대법관하고 신숙희 대법관인데 후자인 신숙희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죄 취재 의견을 당연히 공통적으로 서술을 하고 그 뒤에 몇몇 대법관들과 함께 보충 의견을 실었는데 지금 열흘 이상 출장 갔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뭐 한 거예요? 본인은요? 본인은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한 거예요?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대법원이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졸속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커졌으면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에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그렇죠. 정석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요새 유행어가 그거라면서요. 저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이 천대엽 했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앞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자기록은 이거 문서로 공식 문서로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 틀이기 때문에. 입장 틀이기 네. 때문에 84만 쪽을 다 복사해가지고 12명이 나눠서 봤다는 것도 거짓인 것이고 틈틈이 다 깨알같이 봤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3월 28일부터 검토했다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4월 22일 날 이 배당이 됐으니까요. 종합해 보면 거짓말 투성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렇게 불신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숙희 대법관이 이런 보충 의견을 냈다라는 기사를 접한 다음에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문을 열어봐서 그 보충 의견을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 놓쳤던 맥락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이 보충 의견을 낸 몇몇 대법관들은 확실하게 판결 당시에 이게 본인들의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인식이 형성됐음을 자인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중략합니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제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얘기 뭡니까? 그러니까요. 분명히 대선이고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 본인들이 빨리 판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충 그렇죠. 의견에. 네. 그리고 그 대법원 현장 국감했잖아요. 그때 대법관들이 다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부 나오고 여야 의원들 간에 오찬회동을 갈비탕으로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법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오판하는 거다. 국민주권주의를 이렇게까지 형해화시킨 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제 이런 반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참석했던 의원들이 전해주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나본 멤버 판사들은 사실 이 시각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판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빨리 내려주는 게 국민의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하는 거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어떤 재판부만의 생각인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개인의 선거권을 행사를 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거를 굳이 재판부가 왜 평소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우리가 빨리 이거를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국민을 위한 거라고 판단을 하느냐. 사실 그거는 정말 자의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를 주도했다는 내용도 이 보충 의견에 담겨 있어요. 다시 읽어보니 어떻게 돼 있냐.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관자가 있네요. 주관자가 조희대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더 웃긴 거는 뒤에 보면은 본인들 아까 졸속심리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집중심리라는 현학으로 비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에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 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래요, 지혜. 아니 근데 이거는 집중심리에 해당하지 않죠. 졸속심리죠. 그러니까, 네.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사실상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인 기일은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9일이 걸리긴 했지만 22일 날 배당해서 24일 날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틀 만에 결론을 낸 거예요. 7만 쪽을 다 읽고 해외 출장 다니면서 다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우리가 결정했는데 당신들 왜 이거를 불복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라는 투로 나오는데 왜 그런가? 일단 판사들의 인식 자체가 이 내란을 바라보는 식견이 정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때 12.3 비상계엄 벌써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심장이 벌벌벌 떨리는 황당무계한 사건 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판사들은 아이고 뭐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친 사람도 없는데 뭐 그까짓 거 여야가 싸우다가 잠시 정쟁이 있었을 수 있지 이거를 내란이라고 보기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기본 인식이 깔려져 있고 두 번째는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른바 윤희 동시 제거론 같은 게 칼럼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등장했죠. 그쵸? 그런 내용들이. 윤석열을 뭡니까 저 탄핵으로 정리했으니 이재명을 재판으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보수의 확고한 이념과 철학 속에서 이런 행동을 그냥 감행해 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결정했으니 따라올 거다라고 오판을 했으니 이 어마어마한 민주주의를 파괴시켜 놓고도 이게 무슨 심각한 이슈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다. 헤매고 있다. 근데 네. 아마 지금쯤은 자각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많이 헛발질했구나. 아까 말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달았는데 주석에 그게 물론 그 결정이 정의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의할 수 그렇죠. 없으나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택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만 가져가는 방식을 계속 써온 거예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10년간 계속 논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사법개혁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점점 더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서 검찰 개혁과 이제 그 다음으로 사법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성에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인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의원님 정관 로비입니다. 아, 예. 정관 로비. 예. 로비랍니다. 예우해줄 수가 없습니다. 방송 오랜만에 하시는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네. 재판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그 애기 학교 폭력에서도 나타나지만 누군가에게는 권한 있고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결정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존재하잖아요. 과연 그런 판결이 정의로운가?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건데 예전 박근혜 탄핵되던 그 시기에 나오는 말이 이게 나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의 재판, 뭐 직위원회 재판, 뭐 여러 재판들을 보면 이게 재판인가?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법률적으로 바꿔야 될 거, 행정적으로 바꿔야 될 거,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좀 공감하시면 좋겠어요.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곧 있으면 윤석열 방통위에서 한 위법한 결정으로 보이는 YTN 사태에 대해서도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언제 나오는 거죠? 저희가 다음 달 28일에 그 최다 출자자 변경 이제 무효 소송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사실 선고가. 가장 핵심 쟁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그렇죠. 겁니다. 사실 네. 방심위와 방통위가 수많은 그 방송사에 대해서 그 징계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무효 판정이 내려졌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2인 체제 방통위는 위법하다. 합의제 기구에서 그 과반수가 미달하는 그 위원장, 부위원장 두 명이서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건데 사실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저희 사례가 이제 마지막 2심 판결인데 이게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그 다른 방송사들의 소송들은 대부분 1심에서 정리가 됩니다. 1심 아니면 2심에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이제 방통위와 방송사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선 방미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했을 경우 항소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정리가 돼 버리는구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그렇네. 유진 이엔트가 들어와 있죠. 그렇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마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최소한 셋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외양은 좀 갖춰야지. 아니 더 황당한 건 둘 다 정부 추천이에요. 대통령 추천한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식 결정을 막 해버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상당성이 있다고 네. 믿어주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 재판들이 이제 내랑 관련해서 열리고 있는데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는 심리는 좀 이렇게 챙겨보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한덕수의 거짓말이 낱낱이 다 CCTV는 거짓말을 안 하더구만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알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네, 말이 그러니까. 아니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네, 표정으로 다 말을 해주고 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고 접어서 갖고 나가고 자기가 뒷주머니에 넣고 이런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그리고 국회 증감법도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이상민 장관이 웃을 때 진짜 소름이 돋던데 아, 진짜요? 거기에 대한 해명도 무슨 김장축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봐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네. 황당무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이진관 판사가 똑바로 적극적으로 그쵸? 심리하고 적극적 지규현 판사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저 피의자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 그거 질문 그거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한테 당신 말이야 지금 시민하고 군인이 이렇게 딱 그 대치하고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본인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꼼꼼하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판사의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규현 판사는 여기 뭐 중국인들이 막 잔뜩 있어요라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도
계속 하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김용현 재판을 지휘하고 네.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특검 측에 요청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또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근본 재판장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요. 네. 뭐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생중계로 그 방송 토론들을 했지 않습니까? 재판을. 그때는 뒷주머니에 그냥 꽂아져 있었는데 집에 가서 뭐 확인했다는 등, 뭐 있는지도 몰랐다는 등, 뭐 이제 이런 식의 답을 하고도 그 재판을 그렇게 다 끝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아, 재판을 저렇게 해도 CCTV가 없으면 그냥 저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그러니까 재판들이. 증거 없으면 증거 없으면, 증거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을 만한 재판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런 CCTV 영상을 보고서도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는 판사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인 거고. 예. 그래서 우두머리 방조, 그러니까 지켜만 봤다라고 하는 그 방조라고 하는 것에서 네. 공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확하게 적시가 되는 건데 사실 방조는 형법상에 정확히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도 좀 없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 반 정도는 받는다라고 이제 네. 법조계에서 얘기할 뿐이지 실제 형량 자체가 뭐 내란 주요 종사자는 뭐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 형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꿔야 하고 특히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주요 임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다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근데 조은석 특검이 한 명이 예. 빠졌어요. 박성재 예.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이상하죠. 박성재 장관도 사실은 그 CCTV에 행동으로 보아할 때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그냥 뭐 수수방관하거나 뭐 이거 절대로 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면 안 됩니다라고 뭐 바지가랑이 잡은 게 바지가랑이를 아니죠. 잡거나 이러지 네.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출석 인원을 체크하는 데까지도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불구속 재판 받는 게 합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풀어준 거거든요. 이런 등등을 종합할 때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내란 청산을 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게 정상화돼야 돼. YTN도 정상화돼야 되는 그럼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의 굴레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힘들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조은석 특검이 그럼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을까? 분명히 봐줄 사람은 아닌데 궁금해서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무기금고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아까 이제 법문에 정확하게 형량이 없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방조의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줄여줘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건데 그럼 구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기징역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50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기소를 하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있지만 5년 이상의 징역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최저선이 하한선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하면 재판정에서 5년 이상을 줘야 되는 거고 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하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량은 이게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은 뜻으로 자기들은 이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외견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 이런 것들을 판사가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는 그것보다는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은석 특검의 또 해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군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러네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뭐 할 수 있다면 법정 구속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